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현일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두 번째 강의 정신역동적 관점 중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인간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통해서 했다. 프로이트는 신경과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히스테리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히스테리들이 나올까라는 부분을 궁금하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체면술 기법을 통해서 치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면술, 여러분들이 체면술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어떤 말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무의식 속에 있던 내 생각과 사고, 그리고 깊은 내면에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무의식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 학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 세계를 분석하고자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평소에는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무의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길래 그런 갈등들 아니면 어떤 고통,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동기는 프로이트는 성적 충동과 공격적 충동, 어떤 내가 현실적으로 계속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내가 생각하는 욕구가 있다, 무의식적인 성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 발현되는 것들이 현실과 괴리가 있을 때 어떤 내적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내가 예민해서 좀 신체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무의식적인 동기로 모든 갈등이나 내 생각들이 동기화된다라고 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징에 지금 4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로 정신적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어릴 때, 영유아기 때 모든 부분이 다 결정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심리적인 부분이 다 결정된다. 그래서 심리 결정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결정론적 관점을 가졌다. 같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나이가 어릴 때 아예 다 정해져 버린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정론적 관점을 가졌다. 이러한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는 뒤에 에릭슨이랑은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프로이트는 성인까지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제 봤는데 그 에릭슨은 나중에 노년기까지 일생에 걸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로이트는 어렸을 때 다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고 무의식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동기는 무의식을 통해서 동기가 유발된다. 그리고 심리 성적 욕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동기 중에 심리 성적 본능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사고와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갈등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또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참고 있거나 우리가 뒤에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딪혔을 때 내적 갈등을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힘들이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사회 통제에 의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그 어떤 내적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은 리비도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죠. 어떤 성적 본능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성본능, 성충동, 그리고 본능적인 어떤 성적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비도는 어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욕구 중에 입을 통해서 느끼는 욕구가 있을 거고 어떤 성기, 그리고 학문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성본능에 따라서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를 뜻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자유연상은 아까 프로이트가
치료 기법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유현상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의식해서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어떤 얘기를 막 계속 꾸며내거나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들을 주어졌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순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서 그 사람이 평소에 무의식이 어떤 생각이 있었고 어떤 사고가 있었고 어떤 욕구가 있었고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에 떠오르는 것을 그냥 생각 없이 다 얘기하면서 치료법으로 사용도 했다. 자유연상을 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프로이트의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우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이 지금 그 그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의식이 요만큼 되게 넓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의식, 의식 요만큼씩 한 5배, 6배 엄청 크게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걸 뜻해 주냐면 무의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학자이다 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은 꿈이나 망각, 우리가 자면서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날 어떤 걸 생각하면서 자면 또 꿈을 꾸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의식하면서 꿈을 꾸진 않고 어떤 상황대로 내가 얘기하진 않듯이 꿈이나 망각 같은 무의식 속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교량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의식은 내가 평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만 노력해보면 기억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지난주에 나는 친구랑 무엇을 먹었다. 아니면 우리 친구는 뭘 입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건은 뭐가 있었다. 라는 거를 평소에 계속 기억하고 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곰곰이 이제 생각해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는 것을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부분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전의식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의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느끼는 어떤 피부로 느끼는 거, 그리고 몸에 닿는 거, 생각, 그리고 뭐 감각적인 거, 이런 평소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의식, 의식, 무의식도 있지만 우리가 원초와 초자, 자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초와 교재에 보시면 원초와는 이드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로 이드 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초와는 이드이다, 같은 용어이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원초와는 무의식에 있죠. 그리고 성본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쾌락의 원리예요. 내가 배고프면 뭔가를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성욕이 내가 자연스럽게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성욕, 성본능, 성충동 이런 것들 그리고 쾌락의 원리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아.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또 자아는 현실의 원리인데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다 포함한다 라고 지금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자아, 현실에서 우리가 살려면 의식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는 것도 느껴야 되고 과거에 친구가 물어봐요. 과거에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거를 기억을 못하면 하나도 기억 못하면 뭐 얘기를 하거나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일을 하면서도 어저께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가끔 기억해야 되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인 거, 전의식적인 것도 다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무의식, 우리 내면의 어떤 배고픔, 성욕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아는 지금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지금 그림에 나타난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자아는 처벌과 상으로 발달돼요. 이거는 슈퍼에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처벌, 우리가 어렸을 때 뭔가를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혼나잖아요. 처벌과 상, 그리고 잘했을 때 어떤
부모님께 칭찬을 듣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것처럼 처벌과 상을 통해서 발달이 되는 게 초자아입니다. 그래서 초자아는 뭐냐면 도덕의 원리. 우리가 어릴 때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뛰면 안 돼. 아니면 뭐 친구를 때리면 안 돼.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서 우리한테 학습시켜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도덕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게 초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는 현실의 원리라고 말씀드렸듯이 자아는 에고예요. 그래서 영어로 나오는 부분보다 이렇게 이드나 슈퍼에고, 에고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아는 어떤 성격의 집행자예요. 성격의 집행자. 성격의 집행자, 실행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전 1강에서 우리가 강의했듯이 성격이라는 거는 어떤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행동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갖게 되면 그 성격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변화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자아라는 거는 우리 성격의 집행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 초자아, 원초아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정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 성적 발달 단계. 그러면 우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어떤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1번 구강기 또는 구승기, 0에서 1세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어떤 욕구가 있죠? 엄마 젖을 빨고 우유를 먹고 뭔가 먹고 싶다, 배고픔을 느꼈을 때 어떤 식욕을 느끼죠. 그거를 제일 먼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건 어디죠? 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기, 구승기가 아이들한테 0세에서 1세에 가장 어떤 무의식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기 전기에는 빨기. 아이들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뭐 입에 넣어주면 빨잖아요. 그래서 빨기, 그리고 삼키기.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삼키기. 그래서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해적 쾌락을 느끼고 어머니에 대한 최초의 양가 감정을 경험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배가 고픈데 엄마가 빨리 음식을 갖다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배고픈데 어떤 식욕을 채우지 못했던 미움이 또 생길 수 있겠죠. 짜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최초의 엄마한테 어떤 양가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나타나 있고 두 번째, 구강 수동적 성격 그리고 그 구강 공격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구강 수동적, 우리가 수동적이라는 건 뭐죠? 계속 받는 거예요. 능동적인 건 내가 하는 건데 수동적인 건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다고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근데 계속 엄마가 우유를 끊임없이 너무 많이 과하게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우리는 내가 울지 않아도 그럼 내가 알아서 울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우유를 주네? 엄마가 알아서 해주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되는 거죠. 구강 수동적.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남한테 의존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다 해줄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거야.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공격적이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구강 공격적은 내가 막 울어요. 배가 고프다고 많이 표현을 하고 우는데도 우리한테 어떤 그 먹을 것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타인에게 좀 약간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막 너무 배고파요 했는데 계속 무반응이에요. 무관심이에요. 그랬을 때는 구강 공격적. 내가 왜 안 줘? 나 배고프다고 했는데 왜 안 주지? 이렇게 논쟁적이고 비판적이고 타인을 지배하는 거. 내가 많이 울수록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타인 지배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강기에 고착된 사람, 너무 많이 주어지거나 너무 이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을 때 고착된 사람은 손가락 빨기, 그리고 손톱 물어뜯기,
다 사실 어떻게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손톱을 물어뜯거나 손가락을 빨거나 아니면 뭐 수다를 떨거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동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성인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또 성인에 대해서는 음주와 흡연, 입을 통해서 뭔가 욕구를 계속 채우려고 하는 음주와 흡연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욕구가 잘 채워진 사람은 자신감 있고 신뢰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안 됐을 때 어떤 부분이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두면 우리가 그런 내담자들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 대상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문기. 학문기는 처음으로 어떤 사회적인 기대에 우리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대해요. 우리한테 처음으로 아이가 이거는 관략근을 조절해서 내가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조금 화장실을 가고 싶지만 엄마가 조금만 참아봐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관략근을 조절해서 처음으로 어떤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사회적인 기대에 내가 부응하게 되는 것이 학문기입니다. 그래서 학문기는 한 살에서 3세. 이때 배변 활동을 시작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나이는 우리가 배변 활동을 시작하는 나이 정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학문 공격적인 성향은 어떤 거냐면 너무 느슨하게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배변 활동 교육은 뭐 양육자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너무 느슨하게 우리가 뭐 아무 데나 너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좀 늦게 천천히 해도 돼 하면서 너무 편하게 아이한테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하지 않을 때는 아이가 학문 공격적, 학문 폭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괴적이고 소유욕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학문 보유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배변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아이한테 아우 너는 아직 몇 살인데 그걸 못하니 해서 조금만 마려워도 너 빨리 화장실 가서 앉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교육을 했을 때는 학문 보유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거나 좀 외우기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외우시면 되냐면 보유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엄마가 계속 화장실에 조금만 마려워도 가라고 하거나 엄격한 처벌이나 아니면 엄격하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계속 조금만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나 지금 배에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빨리 화장실에 가야겠다. 라고 계속 뭔가 그 느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외우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 보유적 성격은 인색함, 결벽증, 완벽주의자. 조금만 느낌이 와도 난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고 화장실에 가야 되고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을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성향을 보이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욕구를 충족된 사람들은 당연히 독립적이고 자기주장적이고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이렇게 주장적이고 타인과 관계에서 협력적인 성격을 형성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근기. 남근기는 이때는 아이들이 남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고 여자는 엘렉트라 컴플렉스 같은 거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인 어떤 배우자, 엄마, 여자면은 엄마한테 어떤 적대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성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남근 성망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고 남자면은 난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어때요? 너무 큰 존재예요. 신체로서 봐도 너무 나보다 키도 크고 너무 큰 존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엄마를 사랑하는데 아빠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 것의 불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부모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그 적절한 역할을 습득해서 양심이나 자아상을 발달시켜서 초자, 아까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봤잖아요. 초자는 뭐라 그랬죠? 도덕의 원리예요. 그래서 초자가 성립되는 거는 우리가 이 시기에 초기 도덕성이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계속 처벌과 상의나 어떤 학습을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어떤 그 사회적인 기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도덕의 원리를 습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가 성립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잠복기, 잠복한다 뭐예요? 예를 들면 뭐 경찰이 어디 숨어서 잠복 수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복기는 계속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잠재기, 잠복기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6세에서 12세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학령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이들 하교할 때 모습 보셨어요? 하교할 때 모습 보시면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오고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실내화 주머니 들고 이렇게 같이 집에 걸어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근데 뭐 고학년이 되면 요즘에는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좀 저학년 때 그리고 약간 이제 초등학교 학년기에는 이성 친구보다는 이성 친구 조금 부끄러워하기도 하죠. 이성 친구보다는 어떤 나의 동성 친구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성적인 부분 그리고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성한테 어떤 내 성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발현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잠재되어 있다 라는 시기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 욕구가 억압되어 있는 성적 충동이 잠재되어 있는 시기이다 라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지적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은 지적 탐색이 있죠. 뭐 글씨를 한글을 깨우친다든지 요즘은 뭐 초등학교 가기 전에도 많이 이제 배우고 가긴 하지만 어떤 새로운 언어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지적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활동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비도, 심리 성적 욕구라고 했죠? 그런 게 친구에게 향한대요. 이성 친구가 아니라 동성 친구에게 향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생식기는 12세 이후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년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이성 친구한테 관심이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의식에서 성 에너지를 우리가 잠재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현실의 원리, 의식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생리적 능력을 역시 갖추고 있는 시기로 2차 성징, 아이들이 어떤 신체적으로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죠. 그래서 2차 성징의 발현 등 사춘기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런 호르몬적인 것들도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비도는 또래의 친구의 잠재기, 잠복기에는 있었다면 이제는 이성 친구한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이성 친구의 어떤 좋아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표현화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로 이제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프로이트는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자아가 중요해요. 자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실의 원리가 자아거든요. 자아가 중요한 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현실을 생활할 때 정말 갈등이 있었어요. 무의식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현실로 그거를 무의식을 다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떤 친구가 지나갈 때 너무 예쁘다고 그 친구를 예를 들어 뭐 스킨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어떤 그런 갈등들, 내가 다양한 것들에서 올라오는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자아가. 그런데 그런 자아가 너무 많은 이제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낮추려고 현실을 왜곡하기도 하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조절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피해만 하는, 우리가 살면서 사실 모든 고통을 다 있는 그대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제 겪어내야 되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피해야만 하는 절박한 위험의 원천을 알려주는 거.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나만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어 기제를 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유형은 불안,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도덕적의 원리는 초자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현실적 불안은
자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불안은 자아가 지각한 거예요. 현실적에서 자아가 지각한 현실 세계에 있는 위협 상황. 그러니까 현실적인 불안이겠죠. 뭐 예를 들면 조류 독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조류 독감이 있었다 할 때 현실 세계에 내가 위협에 대한 어떤 불안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나 닭을 그럼 많이 먹으면 안 되나? 이런 불안들이 올라올 수 있듯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신경증적 불안은 원초화와 충동이 의식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느낄 때 내가 어떤 내 무의식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현실로 드러나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 어떤 신경적으로 계속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덕적 불안은 아까 초자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초아와 초자아 갈등에서 느끼는 양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를 들어 문제가 나오실 때는 키워드로 초자아가 등장이 하면 도덕적 불안 이렇게 이꼴로 같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아가 나오면 어떤 현실적인 불안이다. 그리고 여기 현실 세계에 있는 위협이라고 말했으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 기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 고통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어 기제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방어 기제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 별표.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꼭 보셔야 되는데 방어 기제의 의의 및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어 기제는 안나 프로이트라고 프로이트의 막내딸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안나 프로이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어떤 뭐 초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내가 겪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갈등과 불안 상황에서 내가 대처하는 나의 대처 어떻게 보면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사용하는 심리적인 기제이다 라고 이야기 나와 있고, 그리고 한 번에 한 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 있죠. 방어 기제, 다양한 방어 기제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너무 자주 한 가지만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다양한 걸 계속 현실에서 할 때는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철의 가능성.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 자아 방어 기제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철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 계속 멈추는 게 아니라 철회도 가능해야 되고 균형도 맞춰야 돼요. 현실과 지금 내가 쓰는 자아와 무의식적인 것을 약간 조절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되고 강도도 중요하다. 너무 강도가 강하게 어떤 방어 기제를 쓰면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연령에 맞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연령의 적절성도 우리는 그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병리 이런 부분 정상성과 병리성을 구분할 때 사용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실패, 죄책감, 박탈 등을 줄이고 자존감을 유지하려 한다. 우리는 살면서 사실 수많은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패가 있을 때 당연히 실패하고 너무 기쁜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겪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의 방어 기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좋게 생각하고 뭐 합리화를 시켜서 정당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어 기제를 쓰면서 실패나 어떤 죄책감, 나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행동을 잘못한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것 같아.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런 죄책감과 박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기제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로 억압이 나왔어요. 그래서 죄의식이나 괴로운 경험, 수치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밀어내는 거.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막 죄의식이 일거나 수치스럽거나 잊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기억을 선택적으로 망각하는 거예요. 이 기억 자체가 기억하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예시에는 결혼식, 애인을 빼앗아 간 결혼식에 그 친구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약속 시간에 가야 되는데 정말 가기 싫은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알람 소리가 안 들려서 못 일어나서 난 못 갔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내일 너무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리고 계속 이제 내일은 아무 일 없어 라고 뭔가 선택적으로 망각을 하면서 그날 알람 맞춰놓지 않고 잔다든지 알람 소리 자체를 못 듣는다든지 이렇게 선택적인 망각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부인 또는 부정은 사실 좀 초보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사건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에도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 죽은 거 사실 모르진 않겠죠. 근데 받아들여지기 싫으니까 아닐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없어. 하면서 그 사건을 아예 부정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고통이나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부정하는 거. 그리고 합리화.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내 말이나 행동을 정당화시킨다. 라는 건데, 현실에 더 이상 내가 실망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겠죠. 그래서 여우가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했는데 먹지 못해요. 그럴 때, 저 포도 보나마나 신포도일 거야, 맛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어떤 무의식적인 부분을 억제하는 거겠죠. 그래서 신포도도 이제 합리화일 수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반대로 달콤한 레몬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는 신포도는 저거 신포도라서 나 안 먹을 거야. 먹고 싶은데 안 먹을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레몬을 먹기 싫어요. 근데 난 먹어야 되는 상황일 때 너무 달콤하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렇게 내가 계속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신포도와 달콤한 레몬이 있다. 그리고 반동현성. 이거는 말 그체 단어 자체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행동이랑 반대로 행동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무의식적인 내 소망이나 충동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거랑 행동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 데려온 아이를 싫어함에도 오히려 과잉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사실 그 상황이 너무 받아들이기 싫고 너무 화가 나겠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 아이를 그냥 너무 과잉보호한다든지 내 자식으로서 너무 많이 사랑을 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있는 고통을 약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동 형성, 그리고 투사.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어떤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남 탓하는 거. 그래서 주객 전도하는 거예요. 주객 전도.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지에 따라서 투사는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남 탓, 주객 전도하는 거에 투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의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상사나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투사를 너무 많이 할 때, 주객전도,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리고 저 사람은 날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의 행동이 싫은데, 쟤 저러는 거 너무 좀 별로더라. 이렇게 계속 남 탓을 하거나 주객전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또 너무 많이 쓰면 피해망상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해망상이나 의심. 계속 남을 의심하는 거죠. 쟤 나 잘못되라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계속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이 날 피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그래서 피해망상이나 의심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투사를 많이 했을 때는. 그리고 퇴행. 퇴행은 생애 초기에 어떤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생각이나 감정, 행동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불안이나 위협을 해소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둘째, 동생이 생겼을 때 갑자기 원래 숟가락으로 밥을 잘 먹던 아이였어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동생을 계속 떠먹여 주잖아요. 그런 사랑, 관심을 또 받고 싶고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처럼 나도 못 먹겠어. 엄마한테 먹여줘. 라고 한다든지 그런 아이처럼 그 과거로 퇴행하는 거죠. 그래서 대소변도 잘 가리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어떤 밤에 오줌을 싸는 경우 자기한테도 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그런 동생의 모든 사랑을 다 가져갈 거라는 불안함을 낮추기 위해서 또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전치 또는 치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 어떤 대상에 느낀 감정을 보다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표출하는 거. 그래서 아까 앞에서 투사는 주객 전도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내가 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밑에 있는 사람한테 그 모든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환은 사실 좀 치사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로에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라는 속담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전치에서 내가 그 남편과 살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푼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날 짜증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강아지한테 괜히 화풀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보다 덜 위협적인 사람한테 어떤 내 불안이나 스트레스, 감정을 푸는 거겠죠. 그래서 전치, 치환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격리 또는 분리는 과거의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동반된 부정적인 감정을,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불안이 올라오겠죠. 부정적인 감정을 의식으로부터 분리해서 무의식 속에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직장 3사와 심하게 다퉜어요, 직원이. 근데 상사 살해 감정을 너무 다퉈서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감정이 많아요. 근데 속으로는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감정과 내가 너무 생각하면 같이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다 계속 일을 옮겨 다녀야겠죠. 근데 격리시켜요. 일단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시키고, 업무에 있어서는 잘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강박적으로. 왜냐면 내가 또 실수를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랑 또 이런 내가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든지 기분 나쁜 상황이 생기면 폭발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업무에 있어서 계속 더 다른 부분에서 강박적으로 내 감정을 분리하고 다른 부분에서 그걸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보상. 여러분들이 이거는 언어를 좀 많이 들어본 거죠.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하여서 인정받음으로써 다른 분야의 실패나 약점을 보충해서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거.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키가 작은 어떤 남성 아동이 있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내 친구들보다 나는 키가 크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스트레스가 클 때 나는 다른 부분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해서 키 작은 거를 나는 보완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 대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욕구나 충동의 에너지를 원래 목표, 대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울 때는 앞 글자를 생각해서 대치, 대신해서 뭔가 이것도 좋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꿩을 먹으러 갔는데 없어요. 근데 나는 오늘 이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계속 생각하면 짜증만 날 뿐이죠. 그래서 꿩 대신 닭으로 다른 거 이겨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있던 목표를 다른 목표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리고 승화. 사실은 이게 모든 방어 기제 중에 가장 건강한 방어 기제예요. 승화라는 거는 내가 어떤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다른 쪽으로, 무의식을 다른 쪽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성적 욕망, 그리고 막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예술로 승화하는 경우, 예술가 입장에서는 예술로 승화하면 그래서 그쪽에 집중하게 되고 더 좋은 예술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서적인 어떤 긴장이나 원시적으로 에너지를 투입해서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전환, 신체 감각기관 중에 수의근 계통의 증상으로 바뀌어 표출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의근 계통이라는 거는 손, 발,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이 수의근 계통이라고 하면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손, 발, 손가락, 발가락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증상으로 바뀌어 표출하는 거.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야구 선수가 갑자기 뭐를 던졌어요, 공을. 근데 그게 너무 자꾸 안 돼서 이런 전환이 왔을 때 수의근 계통, 손에 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공을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팔이 마비된다든지 이렇게 수의근계 계통의 부분이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글쓰기에 심한 갈등을 느끼는 소설가가 팔이 갑자기 마비돼서 그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환은 꼭 이제 여러분들이 신체화, 뒤에 나오는 신체화와 구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신체화 설명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환이랑 신체화는 좀 구별하셔야 된다. 바로 신체화가 나오죠. 신체화는 뭐냐면 수익은 계통 이외의 모든 증상, 몸으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은 신체화예요. 수익은 계통으로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는 전환이고 수익은 계통 이외의 것들 모든 증상은 신체화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불편한 자리에 가시면 어때요? 밥 먹다 체하죠.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불안들이. 그래서 신체화는 이런 심리적인 불안의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 전환과 비교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동일시는 우리가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똑같은 옷 입으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거. 그리고 치소는 무효화시키는 거. 치소. 우리가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예요. 전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정말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만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미안한 죄책감이 들고 그랬을 때 괜히 더 잘해준다든지 뭐 바람을 폈어요, 배우자가. 근데 집에 가니까 와이프를 보니까 아니면 남편을 보니까 너무 이게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내가 그런 부분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뭔가 더 잘해준다든지 과하게 잘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꽃을 사간다든지 그 행동을 그래서 나는 아예 무효화시킨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상환. 상환이라는 건 무의식적 죄책감으로 인한 마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배상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반평생 벌어놨다는 건 얼마큼 내가 노력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쏟은 거죠. 살아왔던 사람이 돈벌이만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가족도 남아있지 않고 난 너무 외롭고 뭔가 보상받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생각이 만약에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좋은 쪽에 이제 쓰면서 나의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 라는 걸로 상환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으로 인한 그런 마음들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행동으로 배상하는 거. 그리고 해리. 해리는 여러분들 지킬 박사와 하이드 드라마 같은 거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해리라는 거는 인격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그 격리 부분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그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라면 이거는 내 인격의 일부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좀 다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상황에 맞춰서 너무 다른 모습으로 양면에 있는 모습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는 꼭 중요하니까 학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또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다른 부분, 다른 학자들은 어떤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는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